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텍스트 중에 제목이 다문화주의 담론, 나의 의식의 변화와 다문화 가치의 실현, 이 텍스트입니다. 부제를 보면 해는 다시 떠오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화화된 작품인데 뭐 제목이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뭐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 혹은 뭐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 제목이 조금씩 다른 제목도 있습니다만 원 제목은 The Sun Always Rises, 해밍웨이의 작품을 영화화한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작품이라서 이게 이제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영화를 무료로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옵니다만 무료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어요. 영화 시간이 2시간 10분이기 때문에 너무 길어서 제가 역시 수업 시간에 다 보여주지 못하고 대신에 음성을 낮추고 영상 화면을 틀면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을 하기 전에 먼저 줄거리를 여러분이 또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줄거리 소개를 준비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어니스트 해밍웨이.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는 제이크 반스가 친구인 로버트 콘을 간단히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제이크는 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출신으로 지금은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다. 콘은 전쟁에 참전한 적은 없지만 제이크와 같이 미국 출신이다. 그는 부유한 유대인으로 작가 일을 하면서 강압적이고 지배적인 프란시스 클라인이란 이름의 여자친구와 함께 파리에서 살고 있다. 콘은 최근에 휴식이 필요하다고 느끼고는 어느 날 오후 제이크에게 찾아와 함께 남미로 떠나자고 한다. 제이크는 거절하지만 콘의 고통을 덜어준다. 그날 밤 댄스클럽에서 제이크는 사랑하는 여자인 브렛 애슐리에게로 향한다. 그녀는 이혼한 경력이 있는 사교계 여성이다. 브렛은 자유분방하며 독립적인 여자이지만 때때로 매우 이기적이기도 하다. 그녀와 제이크는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던 당시에 영국에서 제이크의 부상을 치료해주면서 만났다. 제이크와 브렛의 대화를 통해 짐작하건대 제이크는 장애로 인해 남녀 관계가 불가능한 것 같다. 그녀는 제이크를 사랑하지만 섹스를 포기하는 건 불가능하며 그러한 이유로 제이크와는 더는 진전이 없을 거라고 한다. 다음 날, 제이크와 콘은 점심을 함께 했다. 콘은 브렛에게 깊이 빠져있는 상태였는데 제이크를 통해서 브렛과 슬고레인 스코틀랜드 출신의 참전용사 마이크 캠벨의 결혼 소식을 듣고는 화를 낸다. 그날 오후, 브렛은 제이크를 바람맞힌다. 하지만 그날 밤에 그녀는 갑자기 그리스 출신의 부호인 미피포 폴로스 백작과 함께 그의 아파트에 도착한다. 백작이 샴페인을 마시는 사이에 브렛은 스페인의 산 세바스티앙으로 떠날 거라고 말하면서 둘이 떨어져 있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다. 브렛과 콘이 파리 외곽으로 여행을 떠나고 몇 주 뒤에 제이크의 친구인 참전용사 빌 고튼이 파리에 도착한다. 빌과 제이크는 스페인에서 낚시도 하며 팜플로나에서 열리는 축제에 참가할 계획을 세운다. 자, 이제 1, 2부로 나눠져 있거든요. 길에 콘을 만나기로 한다. 제이크는 산 세바스티앙에서 돌아온 브렛을 만나러 간다. 그녀와 동행한 남자는 약혼자 마이크였다. 둘은 스페인에서 제이크의 일정에 합류해도 되는지 물었고 제이크도 공손하게 그들의 요구에 응해준다. 마이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브렛은 산 세바스티앙에서 콘과 함께 있었다고 털어놓는다. 빌과 제이크는 콘을 만나러 가려고 남부 프랑스 바연으로 가는 기차를 탄다.
제외한 세 남자는 스페인의 팜플로나로 함께 여행을 떠난다. 그날 밤에 브렛과 마이크를 만나기로 했지만 둘은 나타나지 않는다. 빌과 제이크는 버그웨트라 불리는 작은 마을로 낚시를 떠나기로 하지만 콘은 남아서 브렛을 기다리기로 한다. 빌과 제이크는 스페인 외곽 지역을 여행하며 교회에 있는 작은 숙소에 묵게 된다. 그들은 닷새 동안 머물면서 낚시, 음주, 그리고 카드 게임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제이크는 마이크로부터 브렛과 함께 팜플로나에 도착할 예정이라는 편지를 받는다. 제이크와 빌은 그들을 만나러 가려고 그날 오후에 버스를 타고 떠난다. 팜플로나에 도착한 빌과 제이크는 몬토야라는 스페인 출신 투우 경기 전문가가 경영하는 호텔에 묵게 된다. 몬토야는 스포츠에 열렬한 관심이 있는 제이크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 제이크와 빌은 브렛, 마이크, 그리고 콘과 합류하여 축제 기간에 투우 경기에 나올 황소들을 보러 간다. 마이크는 콘이 브렛의 주위를 따라다니는 것을 두고 심하게 조롱을 한다. 며칠 동안의 준비 기간이 끝나고서 마침내 축제가 시작되었다. 도시는 춤, 술, 그리고 유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축제 첫날 하이라이트는 첫 번째로 치러지는 투우 경기로 다른 투우사들보다 뛰어난 19살의 천재 투우사 페드로 로메로가 하는 경기였다. 폭력적인 경기임에도 브렛은 투우 경기와 로메로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며칠 후 호텔의 식당에 있던 제이크와 브렛을 포함한 사람들은 근처에 로메로가 앉아있는 걸 알게 된다. 브렛은 제이크에게 그를 소개해달라고 한다. 마이크는 또다시 콘을 조롱하고 싸움이 벌어지기 직전에 제이크에 의해서 상황이 정리된다. 오늘도 메이킹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또 유튜브라서 선전이 하네요. 뭐 유튜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선전 이제 금방 끝납니다. 그날 밤에 브렛은 제이크에게 로메로를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면서 로메로와 사랑에 빠지게 된 것 같다고 말한다. 제이크는 그녀를 도와주었고 브렛과 로메로는 그날 밤을 함께 보낸다. 터진다. 제이크는 다시 스페인의 산 세바스티앙으로 가서 얼마 동안 휴식을 취할 계획이었다. 그는 브렛으로부터 전보를 받았는데 마드리드로 자신을 만나러 와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바로 야간 열차를 타고 그녀를 향해 떠난다. 브렛은 마드리드의 한 호텔에 혼자 있었다. 그녀는 자기가 로메로의 경력에 해가 될까 두려워서 헤어졌다고 했다. 그녀는 이제 마이크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하였다. 제이크는 마드리드를 떠날 표를 예매해 주었다. 택시를 타고 스페인의 수도를 벗어날 때쯤 브렛은 자신과 제이크가 함께였다면 행복했을 거라고 후회를 했다. 제이크는 맞아, 생각만 해도 좋은데 라고 말한다. 제1차 세계대전은 도덕성, 신념,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관념을 사라지게 했다. 삶의 의미를 부여하던 전통적 신념에는 더는 의지할 수도 없었고 남녀 모두 전쟁을 통해서 의미 없는 세상에서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해밍웨이가 제이크나 그의 친구들이 목적의식 없는 삶을 살고 있다거나 그러한 삶이 전쟁에 의한 결과라고 언급한 적은 없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등장인물들의 감정이나 정신적인 표현을 통해서 나타난다. 제이크와 친구들의 끊임없는 여흥은 그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그들이 가장 행복할 때는 전쟁이나 자신들의 내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자, 뭐 간단한 줄거리만 사실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줄거리만 들으면은 뭐 전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 또 개인주의적인 어떤 개인주의가 극단화되어서 또 일어나는 그런 일들 막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이 영화를 어릴 때 봤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영화가 너무 길어서 일단 켜놨습니다만 여러분께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화면만 조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This is Paris of today. 자, Our story deals with another Paris. The Paris of 그래서 19... 이제 Shortly after what used to 이 영화가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배경이 물론 파리입니다. 그러면 왜 이 미국인이 파리에 갔는지 그것도 의문스럽죠. who continued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who were about to die. 자막에도 나오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상처 입은 트라우마를 입은 그런 세대, 상실의 세대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그래서 미국을 떠나서 이제 파리에서 생활하는 그 제이크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미국은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순수한 인종으로 구성된 국가는 아니죠. 그죠? 말로는 이제 뭐 미국이 뭐 영어를 기반으로 해서 단일 문화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도널드 드위큰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했지만은 실제로 미국은 수많은 인종이 섞여서 이루어진 그런 국가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주류 상류층이 있고 뭐 또 주변인들이 있고 이렇게 구분은 되지만은 그래서 이런 수많은 이민자들의 어떤 다양한 언어라든지 종교라든지 제가 소리를 낮추겠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젠더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게 미국인데 이런 미국이나 유럽에서 지금 이민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신분 변화 혹은 자신들의 어떤 생활이 좀 더 개선되는 것을 모두가 원하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위가 개선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활하는 그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최근에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뭐 봤겠지만 난민들 이슈를 보면 또 잘 알 수 있죠. 국가 간의 어떤 이해관계도 얽혀 있고 그러니까 해결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백인들의 주류 사회와 또 다르게 비주류 사회니까 소수인들 아닙니까? 다문화 사회에서 이제 다수 사회와 소수 사회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때 이 소수 사회에 속하는 소수민족들이죠. 그래서 차별과 또 뭐 또 문화적 차이도 있고 하는 그런 한계 때문에 항상 중심인이 아니라 주변인 아웃사이더로서 연방에서 이제 생활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자기들이 모국이 따로 있으니까 정체성도 항상 좀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이런 정체성을 또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노력은 하고 주류 사회로 언제든지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주류 사회가 이들을 쉽게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래서 특히 이제 유대계 미국 작가들을 비롯해서 많은 작가들이 자기들이 적은 소설에서 이 다문화주의적인 시각에서 이민자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또 이민자들의 정체성 문제에 대한 그런 걸 이제 주제로 많이 삼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정말 말 그대로 글로벌 사회 아닙니까? 지구촌 사회, 지구가 하나의 마을처럼, 촌락처럼, 그죠? 그래서 지구촌 사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어떤 다문화 사회에서 이제 우리 문학에서도 이제 이런 그 정체성이나 계층 문제나 젠더 문제나 인종 문제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다문화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해밍웨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사실 해밍웨이 작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해밍웨이 작품 뭐가 있습니까? 이 작품 말고는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 또 좀 들어봤습니까?
아, 그 작품 외에도 수많은 이제 작품을 쓴 작가인데 이 해밍웨이가 이 소설 해는 다시 떠오른다에서 이 작품에 나오는 남녀 인물들의 어떤 성문화, 이제 브레시라는 여성이 나오죠. 좀 성생활이 좀 굉장히 난잡한 것으로 묘사되는데 나중에 또 이유가 다 밝혀집니다. 그죠? 이 여기 나오는 남녀 등장인물들의 성문화라든지 또 극단적인 개인주의라든지 어? 또 문화적인 정체성, 미국인이 또 파리에서 생활하면서 문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다문화주의와 이런 도덕과 관련된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가 사실은 이 작품 속에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작품에 대한 어떤 해석이나 비평이 사실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해밍웨이가 1차 세계대전 때 사실은 이탈리아 전선에서 복무했는데 적십자군에서 복무했습니다.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귀국을 하는데 토론토 스타즈라는 파리 주재 특파원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1921년에 이 시기에 자기가 경험했던 전쟁의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또 낯선 문화나 또 인종이나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이질감 이런 게 이 작품 속에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이 소설이라는 게 작가의 경험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보면 파리 주재 미국의 신문 기자인 남자 주인공이 제이크 반스입니다. 이 제이크가 이제 해밍웨이의 경험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제이크 반스고 그 다음에 첫 결혼에 실패한 여주인공이 영국인인데 브래시입니다. 여자 브래시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 출신의 애송이 소설가가 로버트 콘입니다. 그 다음에 유머를 즐기고 나름대로 꿈이 있는 뉴요크인 작가인데 빌 고튼이 있고 그 다음에 물려받은 유산으로 살지만 항상 수중에는 돈 한 푼 없는 좀 어떻게 보면 백수 같은 그 인물이 이제 마이크 캠벨입니다. 이런 많은 작중 인물들이 지금 보면은 이 유럽의 도시에서 어울리면서 나중에 이제 좀 스페인의 투사로 나오는 좀 순수한 페드로 로메로라는 스페인 투사가 나오죠. 이 사람과 함께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다분히 어떤 이기적인 개인적인 인간관계입니다. 그리고 서로 배신도 하고 그렇지만 나중에 또 상대방을 인정해서 받아들이는 이게 이제 다문화적 관점에서 상대를 포용하는 것과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데 이런 상호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이 이 영화에서 또 이 작품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게 되는 이 텍스트도 이런 어떻게 보면 상실의 세대, 전쟁으로 인한 잃어버린 세대의 어떤 뭔가 목적 없이 방황하는 그런 측면, 그 다음에 성이 파괴되는 무분별한 어떤 성생활이라든지 또 남성성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예전의 가부장적인 남성성이 아니고 전쟁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특히 전쟁에서 죽었죠. 불안한 남성적 성향,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한 대로 이제 이기적인 성향 때문에 개인주의 때문에 여기서 보면 처음에 위선적인 우정 그리고 배신이 나오죠. 그리고 서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배신 행위와 이런 게 나오고 나중에 다시 이걸 회복하는 다문화사의 일원으로 서로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이런 어떤 변화의 과정들이 이 영화에서 이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지금 제가 뭐 여러분들이 지루할까봐 텍스트 말고 이제 화면을 보여주면서 하고 있는데 또 잠깐씩 화면을 멈추면서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한 번씩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텍스트 142쪽에 보면은 이 영화에 대해서 비평가들이 이제 다양한 시각에서의 비평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개인주의에서 다문화주의로 이렇게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사회의식이 변화하는 것을 이제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 작품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작품에 대해서 선행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몇 개 보면은 우선 일부 비평가는 이 소설을
전쟁 때문에 입은 부상으로 여기 주인공이 성불구자죠. 제이크가. 이 제이크하고 또 연인이었던 그 브레스의 비극적인 관계. 브레스는 정상적인 성관계를 좀 요구하는데 제이크가 그걸 만족시켜 주지 못하죠. 성불구자니까. 그래서 플라토닉한 사랑, 정신적 사랑으로 이렇게 정화하기에는 브렛한테는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비극적인 그 측면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비평가들도 있고, 또 어떤 비평가들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개인과 불합리한 사회관계에서 사회 포기, 허무주의, 가치 부정, 무목적성 이런 게 이제 이 작품에서 비판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을 한 사람도 있고, 또 필립 영이라는 사람은 제이크가 결함이 없는 인간성의 축으로 큰 불행을 이겨내고 자기 파멸의 비극을 극복하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승리자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도 또 보는 비평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평가들마다 다양한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는 거죠. 또 다른 비평가는 이 작품에 나오는 좀 서로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이국자들이 그 시대가 강요하는 사회폭이라는 강박관념에 쫓겨서 비정상적으로 얽혀진 그런 어떤 남녀관계. 또 뭐 쉴 새 없이 보면 뭐 알코올에 빠지고 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음주 뭐 굉장히 이제 극도했던 음주 문화라든지 그죠? 그 왜냐하면은 저희가 살아갈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술로 그 이겨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의미 없는 개인주의가 이 영화에 드러나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굉장히 어릴 때 봤기 때문에 이 영화를 처음 보고 느낀 게 아우 영화가 너무 난잡하고 퇴폐적이네 이런 느낌을 사실은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인가 하여튼 좀 굉장히 어릴 때였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런 관점에서 보지 못한 그런 시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평이 다릅니다.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고 뭐 다양한데 그래서 이런 제이크와 이 브레스의 비극적인 사랑이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소외감 혹은 열등의식 이런 것으로 이제 나타나면서 주변의 다른 인물들까지 모두 힘들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점이 다양하고 그 다음에 일부 비평을 보면은 그 부조리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꼭 필요한 어떤 행동 규범 또 사회 가치 이런 걸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면서 진실한 삶이 어떤 건지 진실한 삶의 어떤 조건 혹은 그런 진실한 삶을 위한 어떤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비평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비평가 중에 이제 뒤에 나오는 여기 뭡니까? 이 사람 레이몬드 넬슨이라는 비평가는 자기 시대의 진실을 끊임없이 제기하려는 해밍웨이의 예술적인 도덕성을 높이 평가하고 또 제피리 메이어스라는 비평가는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작중인물의 반항의식, 내면적인 폭로, 또 사실적 부분들의 효과적인 묘사 이렇게 해밍웨이의 탁월한 문학적 역량을 또 높이 평가한 그런 평들도 또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이제 상반된 평가를 받은 작품인데 이런 부조리한 사회에서 우리가 이 개인의 어떤 윤리를 중시해왔던 비평과는 달리 최근의 연구는 그 당시의 사회 배경과 좀 무관한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어떤 세속적인 삶, 황금 만능주의 이런 것을 비판하는 그런 이제 영향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여기 나오다시피 저널리즘 형식의 가십성 보도의 형식을 갖춘 이 소설에서 우리는 하찮은 속물적 도덕성을 느낄 수 없고 자신의 삶에서 큰 즐거움과 보람을 얻지 못하는데도 그러한
감동과 만족 없는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세상 사람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평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쟁 이후에 이제 사람들의 어떤 방향 상실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데 이렇게 쭉 평가들을 보면은 이 작품에 대해서 기존 연구들을 보면은 전쟁의 트라우마를 딛고 전쟁의 트라우마를 딛고 이제 다시 어쨌든 일어서려는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 그런 의지, 그리고 그러한 의지로 인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새로운 삶을 이제 찾게 되고 인간성이 회복되고 뭐 이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후의 부조리한 사회의 어떤 비윤리적이 좀 부도덕하고 좌절감에 빠진 젊은이들의 어떤 목적 없고 무기력한 삶 이런 게 이제 보통 연구 결과들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지금 잠깐 끊겼죠.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이 이국적 작중 인물들의 문화적 차이나 사회 문화적인 어떤 정체성의 혼란이나 개인의 책임과 자유, 관용과 화해 이런 다문화적 가치에 대한 연구는 기존에 좀 부족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어떤 연구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텍스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문화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은 우선 이 텍스트에서는 우선 좀 소외되고 미성숙한 어떤 그 다양한 국적의 이제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뭐 제이크와 브렛도 그렇고 또 이들의 친구들이 섹스 중독에 빠진다든지 또 일탈 행위라든지 폭력 행위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술을 많이 마시는 어떤 그런 폭음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타락한 그런 삶이 지금 나오는데 이런 삶에서 결국에는 나중에 벗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개인주의에서 다문화주의로 변해가는 양상을 이 작품에서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이크가 다른 그 국적의 사람들의 어떤 자유로운 의지와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이와 동시에 그 사이에 여러 가치를 통합하는 다문화주의의 도덕률을 확립하는 방식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을 또 초점을 맞추겠다. 이게 이제 이 텍스트가 이제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제 개인주의에서 다문화주의로 어떻게 사회식이 변화하는지를 이 작품을 통해서 알아보는 게 이제 목적이죠. 자, 보이네요. 지금 우리가 텍스트 보면 또 딱딱하니까 아까 영화 장면 계속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뭐 소리는 없애겠습니다. 자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니까. 안드레아 샘프리니라는 그 비평가가 이제 저서에서 다문화주의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부제는 이제 인문학을 통한 다문화주의의 비판적 해석 이런 부제가 달려 있는데 여기에서 현대사에서 개인의 불안정한 위치에 대한 그 분석, 그게 그러한 현상의 사회적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 텍스트 145쪽에 보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영화를 보실 분은 보고 아니면 제 음성을 들을 분은 또 들으세요. 확인하실 분들은 텍스트 145쪽에 그 인용된 문장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개인은 거리에 대한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하나는 자신과 자기 내면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이들과의 상호 관계에 관한 것이다. 사회가 개인에게 가하는 어떤 성장에 대한 압력, 여기서는 이제 성공이나 성적인 것이나 행복이나 이런 어떤 성장에 대한 압력과 그 다음에 기준의 상실, 여기서 기준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기준 혹은 가족적이거나 문화적, 계급적 이런 기준의 상실 때문에 개인이 점점 더 스스로 자기 자리를 찾는 것과 자기 자신과 타인들과의 적정한 거리를 찾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볼 때 이 안드레아가 언급한 내용이 보면은 그 전쟁 이후에 그 사회의 문화를 반영하는, 여기서는 이제 영화에서는 주인공 미국인 제이크죠. 제이크하고 그 다음에 영국 여자 브레시입니다. 이 두 사람 간의 애정 관계. 그 다음에 다른 국가 이국자들이죠. 이 다른 국가의 사람들과 또 브레스 간의 무절제한 어떤 성관계. 예? 이것도 이제 브레시 제이크와 정신적으로는 사랑하는 어떤 교감을 나누지만 제이크가 전쟁 때문에 성불구자가 됐기 때문에 브레스의 어떤 육체적인 욕구를 해결을 못 해주니까 브레시 이런 다른 사람들과 성관계를 갖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걸 우리가 보면은 아무래도 이 작가 해밍웨이가 개인이 사회로부터 받는 압력하고 기존 가치 질서가 이제 무너지면서 자기 소외라든지 또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사회의 어떤 모순적인 관계, 이런 게 지금 해밍웨이가 이 작품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등장인물들 개인의 어떤 욕망이 그 사회 문화적인 어떤 가치 기준을 벗어남으로써, 즉 윤리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나 상호 의사소통도 결국은 처음에는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리고 이제 배신 행위도 생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너무 극단화되고, 그래서 불안해하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고, 그래서 그 순간순간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그런 어떤 사고방식, 행동방식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해밍웨이가 이 작품의 서문에서도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은 모두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상실의 세대입니다. 이 작품 서문에서 해밍웨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벌써 그 당시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 해밍웨이라는 작가가 그 당시 어떤 전쟁 이후에 광란의 시대, 전쟁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뭐 열심히 살면 뭐하노, 전쟁 나면 또 다 죽을 건데, 이런 어떤 뭔가 부정적이고 이런 사고를 많이 가지게 되죠.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떠나고 싶다. 지금 왜 미국인 이 주인공인 제이크가 파리로 갔겠습니까? 미국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를 떠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모두 잃어버린 세대다, 해밍웨이가 이렇게 서문에서 인용을 했는데, 이런 지적이 결국은 내나 그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 작가가 그 당시 전쟁 이후에 어떻게 보면 좀 미친 것 같은 광란의 시대, 또 재즈의 시대, 재즈도 보면 이제 술과 함께 우리가 재즈 들으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죠? 그 뭐 재즈에 휩쓸리지 않습니까? 재즈 시대. 또 X세대라고도 합니다. 요즘 애들 우리가 X세대, Z세대, 이제 새로운 세대가 나오지만 그 당시에 X세대란 말이 벌써 나왔어요. 또 비트 시대. 응?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상실의 세대의 어떤 사회적 병리 현상이랄까, 그리고 좀 퇴폐적인, 그죠? 그런 어떤 개인주의,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많은 그 관심을 두고 이 소설을 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렇게 사회 분열과 위기나 또 뭐
사람들 간의 관계 단절이나 이런 게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되는데 1차 세계대전이 이런 도덕성이나 진념, 어떤 전통적인 어떤 개념의 정의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약화시켰어요. 결국 전쟁 때문에 모든 게 무의미해진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죽을 건데 뭐 그때까지 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좀 말초적으로 살고 싶다. 사람들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의미한 전쟁이 우리 인간의 삶의 전통적인 가치를, 어떤 윤리적인 가치를 파괴해버린 거죠. 그래서 특히 젊은 세대의 신념을, 전쟁에 참전했던 젊은 세대의 어떤 신념 자체를 파괴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는 가치를 상실한 세대고 의미가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고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성세대에 대한 젊은이의 반감이 더 깊어지고 자신의 자존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도 약해지고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전통적 삶의 질서나 믿음에 이제 의존 안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부조리한 세계에 빠져가지고 길을 잃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영화에도 지금 나오고 있죠. 이 여성이 이제 브렛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이크와 브렛 그리고 그 친구들은 이렇게 존재 가치가 없는 현실 도피주의자와 같은 그런 삶,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한 삶이죠. 그리고 프랑스 파리의 카페, 댄스홀 이런 데서 밤새도록 춤을 추고 흥청망청 술을 마셔야 되는 그런 방탕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성적인 어떤 질투심, 폭력 이런 데 이제 그런 어떤 충동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인 신문기자 제이크가 결국 이 브렛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결혼에 실패한 영국 여자를 했죠. 이 브렛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이크가 이 전쟁에서 입은 트라우마 때문에 그녀와의 육체적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지는 것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육체적 사랑 없이 플라토닉한 사랑만 가능할 것 같아도 사실은 현실이 그렇지 않죠. 플라토닉한 사랑만 해도 거기에 만족하는 여성이라면 다행이지만 우리 인간도 동물의 일종인데 물론 사회적 동물이지만 그죠? 육체적 사랑을 전혀 무시하기 힘들겠죠. 물론 나이가 들어서 성에 대해서 이제 무관심해지는 그런 나이가 되면 모르겠지만 아직 그런 나이가 아닌데 성적인 어떤 욕구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상인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육체적 사랑 없이 지낼 수는 없는 거예요. 브렛은. 그래서 이런 브렛 앞에서 제이크는 서로 만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충분히 사랑을 즐길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자체가 사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제이크의 이 생각 자체가. 그래서 원래는 좋은 가문과 좋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브렛이라는 여성도. 그런데 이 브렛은 전쟁의 상처와 또 원래 첫 결혼에 실패했는데 첫 결혼이 이제 영국 귀족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이 불행한 결혼 때문에 이 여자도 사실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겪는 이런 좌절감이나 마음의 상처나 또 공허감이나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고 또 이런 개인적 욕망 때문에 이 여성 브렛은 시골에서 같이 얼마 동안 조용히 지내고 오자고 하는 이 제이크의 금욕주의적인 사랑, 이제 육체적 사랑을 못하니까 이러한 사랑을 결국은 거부하고 돈 많은 건달 마이크에게 갑니다. 아까 말했지만 실제로 재산 많지만 수중에는 돈이 없죠. 마이크가. 이혼 수속이 끝나는 대로 마이크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이 브렛은 로버트와 단둘이 여행을 또 떠납니다. 그리고 아직 삶의 때가 묻지 않은 열정적인 19살의 좀 잘생긴 투사, 스페인의 젊은 투사 로메로가 나오죠. 이 로메로에게 반해서 이 로메로와 함께 마드리드로 사랑이 또 도피행각을 벌입니다.
지금 이런 과정을 보면은 이 브렛이 굉장히 어쨌든 좋게 말하면 자유분방하지만 플라토닉한 사랑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래서 이 브렛이 나중에는 결국 그래도 여기에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국은 만족감을 못 느끼죠. 브렛이 심한 자책감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부적절한 사랑이나 섹스 중독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데, 전쟁과 이런 개인주의가 우리 인간의 어떤 윤리의식이나 어떤 도덕적 가치를 결국 황폐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이크와 브렛이나 또 친구들이 이렇게 목적 없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결국은 전쟁과 또 전쟁 이후의 어떤 사회적인 갈등, 또 다른 문화, 타 문화인과의 문화적인 충돌, 이런 게 이제 원인이죠. 여기에서 기인하는데, 그런 어떤 원인에 의한 개인적인 어떤 일탈 행위 또는 집단적인 일탈 행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음주, 가무나 여흥이나 이런 거는 단지 조국을 떠나서 어떤 꿈이나 희망 없는 삶 속에서 반복되는 어떤 무의미한, 그야말로 막 유희에 빠지는 그런 이제 삶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내면적인 삶이나 어떤 불안, 부적응, 여기에 대해서도 결국은 사람들이 이겨내지 못하죠. 그죠? 미국에서 건너온 이 제이크, 그다음에 마이크, 로버트, 빌, 그리고 영국인 브렛, 이 사람들이 파리의 어떤 낯선 문화, 프랑스의 문화니까 미국하고는 좀 다르죠. 파리의 이런 낯선 문화와의 어떤 문화적인 이질감이라든지, 그리고 파리에서는 이 미국인이 또 사회적 소수 아닙니까? 그죠? 사회적 소수의 어떤 한계, 또 어려움, 이런 걸 이제 자기들이 겪으면서 그 파리 프랑스 사회에 적응을 못합니다. 또 이들 사이의 어떤 인간관계도 역시 개인주의와 위선적인 우정에 우리가 은폐되어 있지만, 결국은 배신이라든지 관계 단절이 어떤 위험성이 항상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남자들이 보면 이 브렛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브렛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등을 돌리고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이 보이는 이러한 어떤 행동들은 결국은 보면 선한 삶의 의지가 약해서라기보다는 그 당시 전쟁 이후에 어떻게 보면 탈출구가 없어 보이죠. 출구가 없는 그런 암울한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기성세대에 대한 어떤 반항도 사실은 있습니다. 부모 세대에 대한 반항이죠. 부모 세대 때문에 자기들이 전쟁에 결국은 젊은 나이에 전쟁에 끌려가가지고 여기 제이크처럼 성불구자도 되고 이런 정신적인 막 일탈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사람들 어떤 경험담 이런 거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이후의 삶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단순한 헐리우드 영화지만 뭐 람보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십시오. 거기서도 보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이제 주인공 실베스터 스텔론이죠. 람보가 아직도 베트남전에 자기가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그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적응 못하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지금 람보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지금 그런 어떤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많이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해밍웨이가 결국은 지금 이 영화에 나오는 어쨌든 이 시대를 살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을, 자기 경험에서 나온 내용을 지금 이 작품에서 서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비평가 중에 이제 카를로스 베이크라는 분이 한 말 중에, 이 작품 속의 제이크나 빌이나 또 투우사인 로메로가 도덕적인 규범을 지켜나가고 있는 인물들이고, 반대로 그들의 사회문화적 가치나 도덕 규범에 역행하는 인물들이 이제 브렛이나 마이크나 로버트,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다 삼각관계죠. 이 삼각관계 속에서 보면은 좀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그런 허영심이 이제 보이는데, 이런 비윤리적인 관계에 대해서 비평가 윌리엄스라는 분이 한 말을 우리가 보면은, 윌리엄이나 브렛이나 또 마이크, 윌리엄하고 브렛의 관계, 또 마이크와 브렛의 관계, 이런 관계는 진실된 사랑이 아니고 결국은 현실 도피적인 사랑이다. 항상 그 자체를 파괴하고 보상도 받지 못하는, 나중에 결국 후회하는 그런 사랑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결국은 문화적 다양성은 대립적인 가치와 어떤, 행동이나 규범에 대한 관용을 필요로 하는데, 서로 다른 문화들로 이루어진 이 다문화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와 브렛이라든지 혹은 마이크와 브렛은 이 서로 국적이 다른 이국적인 친구들이죠. 서로 간의 문화를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고 또 절제를 하면서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인주의와 집단 이기주의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이 결국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의식이 부족하고 개개인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어떤 일탈 행위, 비도덕적인 행위, 이런 게 이제 드러났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 혹은 진실된 어떤 도덕률에 기반을 두지 않은 그런 인간관계, 그런 인간관계는 결국 실패하게 되죠. 그런 실패가 결국은 국가나 인종과 문화가 서로 다른 남녀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없이 사랑을 키워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 하는 것을 이 영화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설 작품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 문화가 섞인 인간관계가 결국 실패하는 것은 개개인의 주관적인 도덕률이나 문화 정체성이 공존과 통합을 모색하는 어떤 그런 다문화적 사회의식으로 순화되지 못한다면 결국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결국은 다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저도 어릴 때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다문화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냥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퇴폐적이고 좀 방탕한 영화구나, 성문화가 너무 타락했구나 단순히 사실은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커서 성인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텍스트처럼 다문화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또 영화가 새롭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 관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이런 저는 비평가라는 직업이 참 좀 안쓰러워요. 왜냐하면 영화를 그냥 영화 그 자체로 즐기지 못하고 항상 뭔가 찾아내서 비평하고 비판해야 되면은 그 영화를 재밌게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관점을 그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데, 어, 이렇게 개인의 변화의 필요성, 그리고 막 이런 걸 이제 작가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상호 공유하고 도덕 규범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제 주인공이 제이크죠. 이 제이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백작이 있죠. 그리고 반대로 그 규범을 잘 지키지 않고 이탈 행위를 하는 사람이 이제 브래시나 또 마이크, 그리고 로버트죠. 이런 인물들을 서로 대비시켜서 보여주는 겁니다. 분명하게 대비시키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주인공 이 제이크가 이 작품에서 보면은 그 당시 전쟁 이후에 어떤 황량한 그 시대적인 환경에 저항하는 강한 정신력을 가진 용기를 가진 인물이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제이크죠. 그래서 제이크가 그 사회로부터 고립된 미국인으로서 그 유럽에서 자신의 인내력의 한계에 이를 때까지 어떤 도덕적 가치를 시험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반대로
브렉과 마이크 혹은 로버트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제이크가 술을 마구 마시고 또 폭력적인 지정 싸움에 연루되기도 하고 뭐 이런 거는 시대적인 혼돈과 뭐 이런 무질서에 잠깐 휩쓸리는 거죠. 그렇지만 제이크는 그렇게 휩쓸려서 끝나지 않죠. 제이크는 결국은 이런 전쟁의 드라마와 또 허무주의나 좌절에 빠진 삶으로부터 결국은 자기가 무너졌던 자존감을 회복하고 이전 시대의 도덕이나 윤리, 낡은 가치를 이제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제이크는 사람들이 나쁘게 행동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적절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이크를 통해서 이런 다문화적인 어떤 회복의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해밍웨이도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쓴 편지글에서 보면은 이 자기 작품 속의 인물들의 행동은 언제나 뭐 순수함과 어떤 환상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텍스트 잠깐 보면은 텍스트 149쪽에 그렇죠? 여기 해밍웨이가 한 말이 있죠? 이제 그래서 그죠? 자신들의 작중 인물들은 언제나 순수와 환상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인용문을 그대로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실제 인용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결국은 나중에 죽습니다만은 우리가 죽어도 세상은 계속 돌아갈 거 아닙니까? 여기 제목처럼 태양은 계속해서 떠오르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태어나고 또 더 좋은 새로운 삶을 꿈꾸는 그런 어떤 진화된 인간의 모습을 여기 나오는 주인공 제이크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밍웨이의 의도는 이 주인공 제이크를 통해서 그 당시에 어떤 사회 환경의 변화에 순응하면서도 진실하게 살려는 의지를 이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죠. 해밍웨이 자기의 의도를 주인공 제이크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작품 속에 표현된 내용을 그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너무 빨리 가고 있고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을 생각하니 견딜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죠. 원에서.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해밍웨이 자신의 생각을 주인공 제이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막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흘렀죠. 53분입니다. 50분이 넘으면은 여러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시간이니까 여기에서 끊겠습니다. 오늘 뭐 이 정도에서 사실은 이 작품을 끝내도 됩니다. 그 뒤에 내용도 새로운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러한 오늘 제가 다룬 이 내용을 이제 표현을 조금 바꿨을 뿐이지 결국은 이런 다문화주의적 관점에서의 어떤 포용이 결국은 이 작품에서 나중에 어떤 탈줄구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해결책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아까 제가 뭐 영화가 길어서 다 못 보여줬지만 무료니까 지금 유료가 아니고 영화도 한번 보시고 영화를 보고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한번 영화를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다룬 내용이 어느 정도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시간이 벌써 55분 됐는데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